하늘이 도운 1mm의 그날,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둘러싼 충격적인 폭로. 드디어 김건희의 비선 측근 실명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상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와 이거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이거 너무 이상하다. 너무 비정하다. 너무 비참하다. 너무 잔인하다 싶은 것들은 김건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와.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노상원의 수사 2단을 놓았던 이유. 야, 그거 진짜 대박이었어요. 대박이었어요. 그거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화제 예. 많이 됐고 사람들이 다 무릎을 쳤어요. 네. 원래 정보라는 게 취합하면 분석하고 그거 대박이었어, 진짜. 전망까지 해야 되는 것이 정보의 임무입니다. 와, 좋았습니다. 전 처음 들었던 분석이었어요. 근데 네. 그 진짜 딱 이해가 되는 분석이었죠. 네. 네. 자, 오늘은 근데 좀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네. 합니다. 2024년 1월 3일에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네. 근데 사건 직후에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왔어요. 갑자기 사건 현장을 물청소를 해버린다던가. 맞아요. 그리고 사고가 딱 나자마자 나왔던 보도들은 뭐 경상이다. 뭐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뭐 과도로 찔렸다. 뭐 노인이 찔렀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왔단 말이야. 진짜 이해가 안 가잖아. 네. 굉장히 좀 이상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점들을 박선원 의원이 어제 오늘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김건희의 측근이자 검사 출신이자 국정원 법률특보 김상민이 기억하지? 잘 챙겨 두라고 한 김상민. 네네네. 김상민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김상민이. 이 김상민이가요. 윤석열 파면이 4월 4일 당했거든요. 네. 파면 직전에 이재명을 향했던 테러를 축소를 합니다. 이게 한참 지나서잖아. 김상민이가 축소를 해서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를 위험에 노출시키려 했다라는 의혹이야. 간단하게 정리하면. 와, 이게 진짜 끔찍한 의혹책입니다. 축소시켜서. 예. 관련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정치검찰 출신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커터칼 살인 미수, 즉 커터칼로 뭔가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식의 커터칼 살인 미수라고 축소 왜곡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김상민 특보는 윤석열 탄핵 인용 하루 전인 지난 4월 3일 법원이 적시한 범행 도구인 등산용 칼을 문구용 커터칼이라고 하는 등 상식 이하의 용어를 써가면서 당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엄중한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테러국에 보냈습니다. 이 칼과 문구용 커터칼이 같습니까? 국정원은 김상민의 축소 왜곡 보고서가 작성된 지 한 달여 뒤인 지난 5월 14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가동하는 것이 불요하다라는 입장을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즉 유력 대선 주자를 흉기로 찔러 하려 했던 사건은 테러가 아니니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손 놓고 있어도 된다라는 신호를 준 것입니다. 이야,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끔찍한 얘기야. 김상민은 김건희 최측근입니다. 네. 예, 공천을 주려고 그렇게까지 애를 썼으니까. 네. 그런데 지난 대선 기간에 테러 위협이 진짜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네. 근데 그거를 테러 대응을 못하게 그때까지도 작업을 쳤다? 야, 저거 우리 이런 의혹이야. 대선 기간이라 모르고 있었네. 5월이면은 예. 정신없어서 모르고 있을 때 와. 뒤에 사고 있었던 거잖아요. 의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와, 이거 진짜 이거 굉장히 큰 건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24년 1월 2일 날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그 방문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때 사용됐던 칼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보기 흉한데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져 나왔는데 이 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와. 칼을 이제 갈아가지고 양념해서 이걸로 살인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김상민이라고 김건희 윤석열의 가장 가까운 측근 조국을 잡아 없애준 어? 그래서 너무도 고마운 김상민이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김상민이는 대테러 센터에서 국정원의 대테러 국장이 김상민에게 이 사건을 테러로 볼까요 말까요 하는 의견을 물으니까 이런 사건이 아니고 이걸로 그냥 긁힌 정도 사건인데 뭐 테러냐 하는 보고서를 쓴 거예요. 와. 네? 그것도 언제? 25년 올해 4월 3일. 그러니까 마치 4월 4일 날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면 이때부터는 마구잡이로 쓸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대테러국에서는 국정원 안에 기조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법무처에다가 이게 테러인지 아닌지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물으면 테러라고 할 것 같거든. 거기는 진짜 변호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조태용의 오른팔이자 김건희, 윤석열의 최측근이에요. 가장 측근인 법률특보한테 물어봐서 보고서 제목이 야당 대표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 그 테러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그 보고서가 진짜 2025년 4월 3일 보고서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미 그 사건의 진상은 다 밝혀졌는데 와 한참 그러니까 이게 지나서 올해 1월경에 와. 대법에서 이거는 테러라고 규정이 됐어요. 네. 이 사람이 김진성이가 확정 판결. 야당 대표를 정치적 목적으로 살해하려고 해서 이건 중대한 문제다.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라고까지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선이 다가오고 그다음에 여차하면 이재명을 다시 보내버리든지 뭔가 해야 될 그런 위기에 사로잡혀서 4월 4일 날 헌재에서 기각되면은 이재명 대표를 왜냐하면 대선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한 거고 그다음에 5월 14일 날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국가정보원 대테러국이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구두로 통보를 합니다. 자 이재명, 잠깐만요. 네. 자, 요 부분을 우리 곽수산 씨가 읽어주세요. 네. 이게 한참 그러니까 진상규명 다 되고 대법에서도 다 결론 난 일이야. 그리고 2025년 4월 3일에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네, 결국 피고인에게 확정된 판결에 의할 때 본건 커터칼에 의한 살인 미수 행위는 테러 방지법에서 정한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와, 이 미친 거야. 이 진짜 미친 거야. 이게 보고서 이건 내용이에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야. 커터칼이라 해서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칼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경정맥의 67%가 잘려가지고 1mm만 더 갔으면 돌아가실 뻔했는데. 와. 제가 이재명 대표께 약속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정권 교체되면 이 사건을 반드시 밝히겠다. 아, 네네. 왜냐하면 이거는 국정원하고 총리실하고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이 사건을 밝히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정권 교체된 지 64일 됐는데 네. 정말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이 문제를 다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5월 14일이 어느 날이냐면 5월 14일. 5월 12일부터 대선 후보 등록을 해요. 등록을 했는데 올해 5월 12일 잘 기억하시면 그 전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첩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뭐 유리로 방탄벽을 쌓느니 많이 그런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던 때란 말이에요. 그때 총리실 대테러 센터에다가 테러 아니다. 오. 그건 뭐예요? 총리실의 국무조정실 밑에 있는 대테러 센터가 합동조사팀이나 이런 걸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뭐예요? 국정원, 경찰, 군, 소방방재청 일체를 무장해제 시켜놓은 거예요. 와. 그러면 뭡니까? 이재명 후보, 근데 대통령 후보입니다. 어떻게 해도 된다는 그런 신호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뭐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갈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이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이걸 조사를 해라.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는 이런 판단 다시 내려야 된다. 그리고 검찰과 부산경찰청에서 이거 재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심각하다. 아니 그때 또 가뜩이나
테러 위협의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너무 이상하게도 국민의힘 쪽에서 엄청나게 조롱을 많이 했어요. 박태기가 그 방검복 입고 네, 방검복 입고 나와서 조롱하고 뭐 맨날 아무튼 그 사람들이 나와고 맨날 그 보호막을 자꾸 없애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 근데 물밑에서는 또 김건희 측근이 이건 테러가 아니라는 것을 또 작업을 하고 있었어. 예. 이게 진짜 끔찍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 파일을 혹시 띄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다 띄워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한번 네. 차분하게 좀 이야기. 이건 뭐냐면은요. 24년 1월 2일 사건이 나고 10시경에 소방 구급 발생 일보가 나옵니다. 소방 구급 발생 일보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괴한에게 피습되었고 목 1.5cm 열상 칼로 찢겼다는 거예요. 패여서 찢겼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런 사건이다 해서 소방청에서 보고를 올립니다. 소방청에서. 그런데 일보. 네, 바로 직후에 다른 직후에.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이건 뭐냐? 대테러 종합상황실 2보가 올라가요. 2보. 2보에서는 뭐예요? 이건 작성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테러 종합상황실인데 예. 이재명 대표 의식 있음. 요게 왜 올라갔느냐? 부산대학교 응급실에 국정원 부산지부 대테러과 과장이 이 현장에 있었어요. 부산대 의대 응급실에. 그래가지고 이자가 나타나가지고 대통령님이 이재명 후보 대표가 살아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올리니까 의식 있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의식 있음 적혀 있고. 그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제부터 완전히 뒤집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0, 70대 노인이고 괴한이 아니고 체력도 적고 과도가 여기서 나오네. 과일 깎는 칼이고 과도. 목 부위에 1.5cm에 불과하다. 이렇게. 출혈량 적은 상태. 요게 다 나오네. 그러네. 그런데 아까 그 보고 체계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 체계. 네, 보고 체계. 이거를 보시면 제1보 소방일보는 소방방재청에서 대테러 센터로 올라가는 거예요. 총리실로. 네, 총리실. 그거를 뒤집어 엎는 보고서가 국가정보원 쪽에서 센터로 2보가 올라간 거예요. 국정원 쪽에서. 그래서 그 2보가 올라가는 가지고 완전히 물타기 시작되고 딱 12시 지나면서부터는 헬기 갑질로 이걸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것도 국정원 작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헬기 갑질로 하면서 온갖 유튜버들이 네, 다 난리 났었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마치 무슨 자작극 꾸민 것처럼 뒤집어버려요. 맞아. 대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이제 이런 것을 일체 금지시키게 돼 있거든요. 테러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테러 방지법에 보면 국가정보원은 테러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별거 아니다 해놓고 오후부터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뒤집힌 과정에서 우리 대표님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었어 봐요. 그러면 사고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봐봐. 어?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이 죽을 뻔했어. 근데 그 사람을 조롱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조롱하고 저 사람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안 될 거 되죠.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죽을 뻔한 사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엄청나게 조롱의 여론이 많이 퍼졌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었거든. 야,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만 난 생각했는데 그럴 때는 국정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야, 그때 막 지역 의료 패싱이다 그걸로도 난리였잖아요. 그리고 자작극 얘기가 왜 나오냐고. 그치. 그러면서 이 대표님의 피습 현장을 완전히 물청소를 해버리잖아. 물청소에 싹 쓸어버립니다. 그때 제가 저 현장에 나중에 갔고 그것을 찍은 사람한테 받은 그 동영상으로 지목한 두 사람입니다. 사건 현장 훼손한 저 두 사람. 저 두 사람은 제가 부산 경찰청하고 어디다도 무조건 다시 수사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들? 저쪽 동영상을 다 떠가지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사진을 제가 만들고 있어요. 사진첩을 만들어서 경찰청, 그 다음에 공수처, 그 다음에 부산경찰청이 다 보낼 겁니다. 저 사람 찾아가서 아직은 못 수사해달라고. 찾았군요.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 얼굴 사진만 지금 다 한 20명 모으고 있어요. 그러한 그 잔인무도한 사건인데 와, 그래 이게 생각해보- 대선 때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까요. 이상민이 그때 나와서 제대로 한번 한 거잖아요. 와, 예?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유권 해석 같이 해준 거잖아요. 김상민이. 김상민이. 예? 김상민이는 진짜 김건희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요. 김영선이를
어렵게 공천 꾸겨 넣었었잖아. 2022년 6월에. 네. 근데 그랬던 김영선이를 쫓아낼 때 얘를 시켜주려고 쫓아냈던 거라니까. 그 자리에. 그러니 김건희가 얼마나 사랑하는 그렇지. 인간이야. 그러니까 최측근이야. 근데 그거 안 되니까 결국에 국정원으로 또 넣어준 거고. 국정원에 넣어줬지. 근데 하나만 더 하면 이 우리 대표님 당시 피습됐을 때 이 사진 네, 그건 너무 그렇죠. 끔찍해서 덮을까요? 네, 그건 네. 좀 너무 끔찍하니까. 정말 네. 이런 분 이 사건을 다시 이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2024년 1월에 머물러 있는 문제도 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게 커요. 그러면은 이건 김건희 냄새가 안 난다고 보기 어렵죠, 맞죠? 맞아요. 김건희. 이거는 냄새 이재명 이번 5월이니까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격해도 된다라고 하는 테러 조장 행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수사를 해야 됩니다. 대테러국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테러국장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 테러국장이 1년 반에 3번 승진합니다. 와. 3급, 2급, 1급으로. 1년 반 만에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정원은 진짜 어렵거든. 이거 간첩 잡아도 이렇게는 승진 네. 못합니다. 와, 그러니까 승진해? 아주 초동 단계부터 이 사람이 계속 끼고 다니면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 공을 세운 과정에서 1급 국장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조태용과 이 김상민은 엄청나게 봐주기를 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감찰 조사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국정원이.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당시에 그 부산대 의대 네. 응급실에 갔던 대테러 과장이 있습니다. 부산지부 대테러 과장. 대테러 그 과장. 이름도 아는데 그 사람도 다시 수사하고 그다음에 그 국무조정실에 있는 그 대테러 센터장. 네. 센터장은 김혁수 이름 말해도 돼요. 김혁수 장군이 있고 그 밑에 정모 기획관이 있어요. 네. 예, 그 기획관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총리실 안에서 일어났던 일, 국무조정실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자체 감찰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의원님 그 이종석 원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정원장님. 예. 그 좀 이거 좀 알죠. 좀 예. 일러주세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진짜 확실하게 규명을 하셔야 돼요. 예, 잘 하실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워낙 초반이라 그런데 어쨌든 네.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해줘야 됩니다. 엄청 큰. 아니 그 개인적으로 소통 되잖아요. 예, 됩니다. 원장님이랑 되죠. 예. 저 닮은 분 있잖아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종석 원장님한테 조금 미안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이거를 한번 제기를 해놔야. 아 이건 여론 형성 제가 뭐 필요해. 개인 이종석 원장님한테 친하다고 해서 뭐 하고 계시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 네. 공개적으로 다시 재공론화를 해서 네. 다시는 이렇게 대통령님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권 교체 63일 4일 돼 가고 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안 들여다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의원님 이거 재공론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대선 기간에 이 플랜이 있었던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4월 3일, 5월 14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몰랐지. 아니 왜 굳이 대선 시기가 기가 막히잖아. 5월 12일 다음 날이 5월 14일 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촉구가 와, 그렇게 야, 많은데 등록하고 나서 구두로 이거 이상해. 구두로 총리실에 그때 총리 권한대행은 이주호 네. 아 그때 이주에 전화해가지고 대테러 센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총리실 안에 주인도 뭣도 없는 상황이니까 너희들 손 놓고 있어라고 하는 지시를 한 거나 똑같아요. 국정원의 대테러국에서. 저쪽에서는 하나같이 저 방탄복 벗기려고 용을 썼잖아요. 계속 조롱하고 네.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아 나한테는 무슨 뭐 경호 인력 보내지 마라 하고 맞아. 계속 그랬다고. 맞아.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네. 퍼포먼스 됐어요. 방탄복 벗고. 벗고 안 입었다. 이상하잖아.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 그때도 계속 이상하다고 그랬지. 물 밑에서 이런 거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합니까? 그래서 먼 과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바로 재수사해야 된다. 아 이거는 그냥 지금 덮쳐야 돼. 불과 3달 전이래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와, 끔찍하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근데? 제보 받으신 거예요? 아니, 이런 문서가 갔다는 원래는 받으신 것 제가 같은데. 이제 그 국정원장 청문회 때 최하 4가지는 해야 된다. 일단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피스테러 행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들어가 가지고 네, 보안툴을 심는다고 하면서 이게 해집어 놓은 사건. 아 맞아요. 그 다음에 내란의 날에 그 방첩사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방첩사에서 그 과거 수사국 안보정보조사국이 가가지고
협조해서 서버 떼와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 음. 그리고 그 정보사령관하고 그 북한 관련 부서장이 통화한 게 있어요. 24년 1월 20 작년이죠. 24년 예. 12월 4일 1시에 어? 통화한 게 있어요. 정보사령관하고 통화한 게 있어요. 그런 사건을 조사해 주십시오 했는데 뭐 이 정도 조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이거는 감사 대상이 아니고 수사 의뢰 대상이다. 네. 이게 근데 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끔찍한 게 있잖아요. 이게 전신을 따져보면 이제 중앙정보부잖아요. 국정원이라는 데가. 그리고 방첩사 이런 것들은 따라 올라가 보면 보안사, 뭐 특무대 이런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시절에 독재 시절에 하여튼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던 기관이잖아요. 그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은 국민이 군림하지 못하고 나쁜 짓 못하게 하려고 참 여러 가지 제도도 바꾸고 장치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정권만 바꾸면 옛날로 그냥 순식간에 돌아가가지고 맞아요. 또 나쁜 짓을 또 체계적으로 해. 한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진짜. 그 뭔가 DNA로 박혀 있는 거야 이게. 그 사이에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갔는데도 나 그리고 이건 이제 진짜. 그 사이에 증거인멸 다 했고 말 다 그러게요. 맞춰놨는데 이 정도 나온 거거든요. 네. 그 의원님. 예. 그것까지도 하나 좀 추가하면 안 돼요? 그 자승스님. 아, 그것도 추가하려고. 네, 자승 사건. 이거 굉장히 냄새가 아주 예. 진하게 나거든요. 예. 근데 자승 그거를 사건. 관심을 좀 안 가지시더라고. 아니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해야죠. 그거 가야 돼요. 자승 스님 이 사건은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들어가야 돼. 실제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나갔죠 그때. 그렇죠. 단체로 나가. 많이 국정원에서 나갔지. 70에서 80명이 나갔다는 단체로 거예요. 나갔어요. 엄청나게 나간 거예요. 네. 아니 간첩 잡으러 다 갈 때도 대여섯 명도 안 나가요. 그렇죠. 어? 근데 밤에 불났다고 스님 불났는데 그 먼 데를 또. 어? 그거를 70명, 80명이 나갔다고 하잖아요. 자승스님. 대테러국하고 안보정보 수사국 두 군데 합쳐가지고 순식간에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조사해야 돼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거기 정말 바늘 하나까지라도 다 증거는 그리고 이미 온갖 국정원에 기관에 있다. 이제 검사들이 파견 나가가지고 무슨 자리에 가 있는 걸 우리가 항상 비판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쟤들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검사가 가가지고 엄정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내부 비리나 이런 것들 아니면 내부에서 뭐 없어지는 사건들 이런 거 안 되게 긴밀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또 인권을 보장하면서 행정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맨날 국회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하거든. 아. 가서 하는 짓 보면 이런 거를 오히려 일도 나쁜 짓 축소시키고 하는, 나쁜 예. 짓 하는 이런 데다가 머리를 쓰고 이것도 진짜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상한 일은 결국은 김건희 이름이 바로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사실. 그렇죠. 가덕도 테러 사건이 실패하면서 국민을 동원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물리적으로 네. 가덕도 피습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김진성이라는 사람의 개인 미친 사람의 그냥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배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그 연결이 용산과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성의 배우는 용산이 예. 아닌가 예. 의심하는 거죠. 타고 올라가면 김진성은 용산을 직접 모르겠지만 예. 김진성의 배우의 배우 이게 실타래처럼 엮여 있지만 결국에 그 끝단은 용산이 연결돼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지 않고서야 경찰이 그렇게 수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사건을 제대로 된 브리핑도 없이 대충 끝냈거든요. 그쵸. 언론도 크게 관심도 없고 예. 그냥 날라갔고 국정원이 테러로 규정해서 하려는 것도 다 막고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프레임 네. 언론의 프레임 자체를 이거를 갖다가 무슨 헬기 뭐 이용 그거는 완전히 프레임을 국민의힘이 전통이 진짜 언론 플레이는 못 이겨요 민주당이. 언론 플레이는 왜 못 이기냐면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의 카카오톡만 봐도 예. 언론 플레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언론 플레이.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게. 어떻게 해서 예. 뭐 빠르게 무슨 뭐 이런 법을 하나 개정안을 내 가지고 이걸 덮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민주당이 아무래도 못 이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소위 말하는 재래식 레거시 언론들이 네. 보수 정권 그리고 보수적인 정당과 유착이 오랫동안 돼 있었잖아요. 네. 집권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프 더 레코드 통해서 네. 가덕도 테러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고. 예. 예? 실제 일종의 이제 벤츠남? 그러니까 그 김진성을 태워서 거기까지 네. 현장까지 간 벤츠남. 이 사람 누구냐? 네.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는데 파악했다면서요? 네. 누구예요? 이게 참 제가 이제 새로운 취재는 잘 안 하거든요. 새로운 취재 왜냐면 제가 뭐 어디다 기사 쓸 데도 없고 안 하는데 이거는 기사 여기서 쓰세요. 제 느낌에 취재편의점에서. 이제는 제 느낌이 뭐냐면 이건 진짜 이상하다고 직관적으로 딱 감이 왔어요. 이상하다라고 해서 조금 알아보고 적극적이진 않지만 소극적으로 알아보는데 일이 되려고 하면 네.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에 관심 있다는 걸 보신 거죠. 이런 데 와서 얘기한 거를.
가덕도 테러 사건 관련해서는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예. 010-9846-8852. 다시 한번. 예. 010-9846-8852. 제 예. 제보 전화 예. 많이 공개는 돼 있는데 가덕도 테러 사건. 예. 제보 이거-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전에 보니까 뉴탐사 강진구 기자 현장 가서 막 택시기사 예, 예. 태우던 택시기사 했는데 거기서 끝났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김진성이가 이제 범행 하루 전에 먼저 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행 이제 현장을 먼저 이제 도착. 범행을 저지르려면 현장도 먼저 둘러보고 했어야 되니까 그랬겠는데 되게 이상한 일이 보면 범행 현장과 동떨어진 곳에 먼저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거기서 차량을 탑승하고 그 사람이 모텔까지 데려다주고 소위 말하는 벤츠남 사건 그 벤츠에서 내리는 장면이 네. 영상에 공개가 돼 있잖아요. 공개됐었죠. 돼 있는데 벤츠남이 그럼 택시도 아니고 왜 태워다 줬을까라는 궁금증이 그쵸. 생기잖아요. 예. 근데 벤츠남의 신원을 확인했고요. 그 같은 차량 벤츠에 운전자 있고 운전자 뒷좌석에 동승자 어. 그러니까 또 다른 공범이 예. 있고 김진성 예. 세 명이 탑승을 했다는 사실을 예. 확인을 했고 예. 벤츠남이 제가 예전에 이제 어디 출연해서 얘기한 게 가덕도 수협의 조합원이다. 가덕도 수협의 조합원 직원이 아니고 조합원이고 했는데 이분이 어촌 계장이었어요. 아, 어촌계장. 거기가 가덕도가 지금도 그 있거든요. 예, 배도 예. 있고 막 예, 이렇게 예. 고기잡이를 하는데 예. 어촌의 계장이었고 연세가 73세. 73세. 예, 73세고 예. 세계로 교회 교인. 세계로 교회. 이게- 소년보. 예. 예. 소년보 아시죠? 최근에 예, 예, 예. 나왔던 저기 그- 정광훈 소년보 그쵸. 투탑, 양대, 극우 투탑. 예. 그리고 소년보는 그 설교할 때 대통령도 얘기를 하시던데 이재명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 이게 설교를 하는 게 소년보잖아요. 예. 그죠? 예.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소년보가 이 정광훈보다 더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없애야 저기 된다고. 교회 목사가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근데 보세요. 그 말을 한 사람의 예. 교인이 예. 교인이 김진성이랑 알 것 같지도 않은데 예. 김진성은 충남 아산에 살잖아요. 그렇죠. 배방면인가 예. 뭐 거기 사는데 예. 부산 어떻게- 가덕도는 예. 가보셨어요? 아,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거기 가볼 일이 없어요. 예, 한 번도 안 관광지도 아니고. 예. 근데 그 사람이 가덕도에 가서 항구 근처를 배회하던 중 그거를 본 그 벤츠남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어디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은 김진성이를 네, 불쌍해서 개인의 벤츠 차량에 태워서 거길 데려다 줬다. 줬다. 말도 안 라고 되는. 했는데 이제 이 벤츠남을 정확히 잘 아시는 분들이 두 분이 이제 양쪽에서 제보를 예, 받은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한쪽만 받아서 뭐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양쪽 이 양쪽 그룹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벤츠남 일명 인수 아저씨. 인수? 장인수는 아니고요. 성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제 인수 아저씨. 인수 예. 할아버지죠. 이제 예. 일은 70대니까. 예. 인수 아저씨가 어촌 계장이었고 당시 사건 때 어촌 계장이었고 평소에 그 벤츠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도 않는데요. 자기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는 어린 친구가 있어요. 40대. 어린 친구 비서처럼. 그러면 예. 그 동승했던 사람이 그 어촌계장이고 아니요. 인수 아저씨. 인수 아저씨고. 인수 아저씨가 어촌 계장이고 예. 평소에는 주로 운전을 예. 자신의 비서처럼 아, 부리는 40대. 40대가 하고 다녔다. 이분의 별명은 빡빡이. 빡빡이. 예, 이게 머리가 없으신 모양이에요. 아, 빡빡이가 하는데 예. 빡빡이를 그날은 뒷좌석에 태우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빡빡이는 어떻게 보면 휘말린 거죠. 이 지금 사건에 상황까지 휘말린 봤을 때. 거다. 예. 근데 이 빡빡이의 신원 파악이 됐어요. 누구예요? 뭐 실명하고 배모 씨. 배모 예, 씨. 배모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명.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곧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어디 계신지 알겠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곧 만나러 갈 겁니다. 제가. 빡빡이를 예. 만나러 간다.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도 입을 안 여는 게 말을 맞춘 것 같아요. 말을 맞춰서 배회하던 김진성을 선의로 태워다 줬다. 네. 여기는 숙소가 없으니까 예. 저쪽에 숙소까지 태워다 줬다는데 이 인수 아저씨의 평소 품행을 봤을 때 예.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게 주변인들의 왜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그런 무슨 인정머리가 있는 분이 아니고 인정 있는 사람이 인정이 아니다. 아니고 어떻게 좀 사짜기질이 좀 있고 아, 사짜. 사짜기질이 예. 좀 있고 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주위에 이제 평판이 있는데 네.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동네에서 우연히 그 항구 앞에서 아니 그거는 말이 누가 보더라도 말 맞추기 한 게 그냥 느껴져요. 근데 경찰과 검찰이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거죠. 공범 없이 단독 범행으로 김진성 된 단독 거잖아요. 범행. 예. 저는 이거 100%뭐 있다고 봅니다. 이거. 100% 있다. 배우가 있고 냄새가 그, 난다. 그 배우는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봉지욱 기자 굉장히 중요한 팩트를 확인한 거예요. 네. 세계로 교회, 네. 소년보, 그렇죠? 교인. 그냥 단순한 뭐 원어브댐 교인일 수도 있지라고 하기에는 이 일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상당한 범죄와 관련된 모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하게 되네요. 일단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인수 아저씨가 그때는 협조했을지 몰라도 본인이 지금 타깃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암발병이 돼가지고 다발성암, 다발성암이 돼서 입원을 해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지금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뭐 병세가 죽다 악화되거나 살면. 병세가 악화되면서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근데 만약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 말고 네. 김진성이를 시켜서 야당 대표를 죽이라고 했을 정도의 배우가 있다면 예. 인수 아저씨에 대해서 해코지를 안 할까요? 하겠죠. 전 그 걱정이 되는 거죠. 쟤만 제거하면 끝난다. 연결고리 끊어버릴 보호해야 수 있으니까. 되네. 이 중요한 제보자가 네. 될 수 있겠어요. 이 인수 그러니까요. 아저씨가. 이거 지금 본인이 어떤 위험에 처한지 아마 모를 텐데 제가 이제 만나게 만나서. 되면 얘기를 좀 해드려. 지금 당신 되게 위험하다. 근데 네. 그 중요한 것은 왜 태워다 줬고 어떻게 알고 태워다 줬냐 김진성이라는 네. 사람을 그쵸? 네. 이것도 지금 사실은 수사 당국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뭐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경찰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야 그냥 대충 해서 단독범으로 넘겨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고 사실은 네. 경찰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검찰이 예. 지금 있잖아요 수사권 직접 수사할 수 있잖아요 보안 수사할 수 있잖아요. 아직은 할 수 있죠. 검찰이 그렇게 보안 수사권을 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고 한다면 그렇게 수사하면 됩니까? 경찰이 엉성하게 수사하면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다면서요. 네. 경찰이 수사한 대로 넘겼잖아요. 공범이 된 거죠. 예. 어쨌든 국가 1호 테러 사건으로 경찰이 이 사건을 지정을 하고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 봐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리면 어제 지금 이 테러 TF 경찰의 그 국가 테러 TF 국정원과 TF 있잖아요. 네. 한 70명 가까이 수사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어제 이 빡빡이 조사했습니다. 아, 빡빡이 조사했어요? 빡빡이 조사. 이 TF 네. 팀에 네. 왔었어요, 빡빡이? 빡빡이와 예. 인수 아저씨를 지금 예. 재조사에 재조사. 들어갔다. 아. 근데 너무도 이겼네. 친절하게도 가덕도에 내려가서 조사를 했잖아요. 너무 친절해. 예. 방문조사. 친절한 테러 TF. 예. 방문조사를 방문조사를 했다. 했구나. 아, 그럼 상당한 내용을 좀 받아왔답니까? 근데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빡빡이나 인사 씨가 입을 안 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입 열면 뭐 협박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하는데 네. 수사를 정말 깊게 하면 다 나옵니다. 그거 감추려고 해도.